자월부터 개수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강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관장시가 좀 계절 변화에 대한 이치, 오행의 성격, 이런 걸 다 품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것만이라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조금씩이라도. 그런데도 제가 이거 쓰고도 이렇게 쉽지 않은 걸 좀 느낍니다. 하지만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쉽지 않지만 익숙하게 반복해 보기로 합니다. 자, 자월. 대소를 지나 동지에서 이 관장식이 이런 이치를 하려면 반드시 이 절기를 꼭 외워야 됩니다. 12지지 절기 외우고 극성지,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것도 꼭 알아야 되고요. 자월, 대소를 지나 동지에서 잉태를 이룬 시 안의 탄생의 기운 개수, 그렇죠? 잉태를 이뤘기 때문에 탄생의 기운이 된 겁니다. 잉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임수였었죠. 잉태, 시가 응축의 극대화를 딱 이루자마자 개수로 바뀐 거죠. 이제 탄생을 할 수 있으니까. 개수는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에게, 양토적인 작용력이죠. 환경적인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무토에게 무게합이라는 그 합에 의해 제1차 발령의 기운을 받습니다. 양토적인 작용력이 탄생의 기운에게 발령의 기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야 탄생을 하게 되니까요. 이 발령의 기운은 곧 피어나는 기운이죠. 병화. 그래서 이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임수와 정화가 활동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개수와 병화가 활동식을 같이 합니다. 왜? 탄생의 기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발령의 기운하고 피어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개수하고 병화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양토적인 작용력이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걸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지금 무토에게 무게합에 의한 제1차 발령의 기운을 받음으로써 개수가 발령의 기운이자 피어나는 기운인 병화와 함께 관장 시기를 시작하고, 동지에서 축월, 소한, 대한을 거치면서 축월에서 인월까지죠. 엄마 몸속 아기 집안에 있는 태아처럼 기토와 신금 씨의 보호, 토생금 금생수를 받으며 숙성기를 이겨내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잉태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기 집안에서 엄마의 몸은 기토, 즉 음토적인 작용력이죠. 이 금을 감싸고 성장을 시키는, 아기집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키는. 근데 탄생의 기는 뭐 안에 있습니까? 아기집 안에 있죠. 지금 신금씨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마 몸속 아기집 안에 있는 태아처럼 기토와 신금씨의 보호를 받으며 숙성기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개수는 저절로 영양분을 먹으면서 저절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음수예요. 받으며 숙성기를 이겨내요. 인월, 드디어 입춘이 되면 역시 무게합에 의해 제2차 발령의 기운을 받아 무게합에 의해서 새싹인 간목으로 태어나 독립성을 갖춘 생명으로 드디어 발돋움을 하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수하고 병화, 무토가 지금 관장식을 같이 하는 거죠. 발돋움하며 4월로 넘어가서 4월에서는 꽃이 피는 거죠. 왜냐하면 결실의 기운이 생기고 꽃이 피는 겁니다. 4월 입하에 이르면 꽃 안에 결실의 기운 경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3차 발령의 기운, 무게합이죠. 이것도 이때도 개수와 병화가 같이 가니까요. 발령의 기운을 받으면서 생명력의 바탕을 이루고는, 결실의 기운이 어쨌든 생기는 것도 탄생 아닙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탄생이고 결실의 기운이 생기는 것도 탄생이죠. 사실은 5월 망종을 지나 하지까지 결실의 기운의 성장에 필요한 탄생의 기운 역할을 하고는 잉태의 기운 임수에게 관장 시기를 넘긴다 그랬습니다. 요게 동지서부터 개수, 탄생의 기운과 병화, 발령의 기운, 피어나는 기운, 그리고 양토적인 작용력이 생명력을 어떻게 키워서 하고, 그리고 결실의 기운도 어떻게 생긴다까지 지금 요점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나왔어요. 어쨌건 좀 내용은 단어도 그렇고 낯설지만 익숙하게 하기로 합니다. 참고 5월 하지에서 자월 동지까지는 잉태의 기운 임수와 정화의 관장식이고, 자월 동지에서 5월 하지까지는 탄생의 기운 개수와 병화의 관장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오행들도 이 지금 관장식이 반대죠.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임수, 정화,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개수, 병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오행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다른 오행도 관장시기가 반대입니다. 같은 오행인데도. 그러면 목은, 간목과 을목은 언제죠? 추분이죠. 간목은 추분해서 신금과 함께 홀로 남은 씨 안에 그때 생명력의 기운이 맺히면서 같이 갑니다.
신금씨. 그리고 어디까지요? 춘분까지. 춘분에서 잎이 나오면서 잎이 을목이잖아요. 그렇죠? 간목은 을목, 그리고 신금은 경금으로 관장시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생명력 변화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일단 짐작을 하고 지나갑니다. 미월의 이거가기와 신월의 연글기. 이 이거가기하고 연글기를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가기는 안에서 지글지글 끓고 그 영양 공급을 받으면 이거가지만, 신월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거가기는 자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장하는 게. 근데 연글기는 뭡니까? 다 자랐어요. 성장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안에서 익어가는 것만, 연글어가는 것만 남았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목화의 관장시기. 즉 대지가 눈을 뜬다고, 보통 입춘에는 대지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월은 가을에 이땐 대지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가 눈을 감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목화, 양의 기운인 목화의 관장시기가 끝나고 금수의 관장시기. 그래서 대지의 문이 닫히면서 안에서 수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잎사귀는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하고 입안에 정리되어 있는 영양분, 그것을 공급이 되면서 연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가기와 연글기가 강해진다고 하면 씨가 연글어가면서 임수도 강해짐을 의미하고, 홀로 남은 씨 신금의 응축이 강해진다고 하면 신금씨 안에 임수가 생명력인 간목을 품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강해진다는 얘기죠. 신금의 응축의 극대화를 이뤘다 하면 임수가 하나의 생명력으로서의 잉태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이 다른 오행과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하나하나 하면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다른 오행이 변화되는 걸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론을 정리하면서 느꼈지만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토적인 장력 무토만이 계수의 발령의 기운을 줌으로써 탄생의 기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기합입니다. 아까 정화와 임수는 임정합이에요. 이게 무기합이죠. 반드시 계수는 무토로 하여금 발령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탄생의 기운인 임수는 밝음의 기운인 정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간목의 기운이 성장을 해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지에서 하지까지 계수와 병화 그리고 무토 셋이 함께하는 관장시기의 핵심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다 그랬습니다. 명리는 절기학이다. 따라서 절기를 숙지하면 관장시기를 비롯해 앞으로 전개되는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까 여기 절기 잠깐 봤죠?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요걸 계절의 첫 달은 인사 신해, 둘째 달 왕지는 묘오유자, 그리고 환절기는 진미술축.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 인월은 입춘과 우수, 묘월은 경칩과 춘분, 진월은 청명과 고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외우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입경청, 여기 인월 그러면 입춘을 얘기해요. 입춘에서 그 중간에 우수가 있죠. 묘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일단 첫 절기부터 외우는 게 순서가 빨라요. 입경청 그러면 이게 봄이에요. 인묘진. 입경청부터 외우고 입망소, 그리고 입백한, 그리고 입대소. 그 첫 글자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게 뭐냐면 처음 계절의 첫 달은 입자가 다 들어가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래서 첫 글자만 외울 때 이거 외우는 게 좀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절기표를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에 소환도 있고 뭐 우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하나하나 외우면 외워집니다. 이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울 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하철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수의 기운과 음수의 기운 역시 각각의 역학적인 범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흐르고 있다는 이치는 다른 오행의 변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오행의 개념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관장시기, 즉 15행의 활동 시기가 왜 유리하냐면 각 오행의 성격, 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활동 시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명리학이 뭡니까? 오행의 각 15행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 병화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을목으로 태어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사실은 배꼽살이 꼈네, 원인살이 꼈네, 그런 거 외우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이렇게 절기월을 해서 오행의 성질 이런 거 다 알고 지나가려면 상당히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또 어렵고 만만치 않으니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수의 기운과 음수의 기운 역시 각각의 역학적인 범위에 균형을 흐르고 있다는 이치는 다른 오행의 변화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지까지의 음축의 극대화, 즉 잉태죠. 신금씨가 음축의 극대화를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입춘에 태어난 맹아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가 결정된다. 그럴 것 같죠. 유념해야 할 것은 설명의 편의 이상 기준을 4계절 24절기에 맞추고 있지만 추운 지방이든 더운 지방이든 그 지역에 맞는 생변멸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다.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운 지방이든 더운 지방이든 그 지역에 맞는 생변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음양은 상대적으로 강한 양에게는 약한 양이 음이 될 수 있고 강한 음에게는 약한 음이 양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음양의 균형에 따른 오행의 생명력이 어느 지역에서든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서양 쪽이든 어디든 간에 사계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걸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맞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덧붙여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도 자전 한 바퀴죠. 공전은 1년 한 바퀴고 이 하루 24시간도 사절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지만 며칠밖에 못 사는 생명은 그 하루하루가 그 사계절이 있음을 완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 느껴지지만 그걸 꼭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절기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뒤에 가서.